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늘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귀동냥을 하며 재미나게 보내고 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예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문제가 없었지만 늘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남편을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인 아주버님과 남편은 천지 차이였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나서 차별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차별이란 기준은 어머님이 만든 잣대였고 편견이었어요. 주혁이가 지영 반만 닮았으면 아주 천하를 호령할 거다. 어려서부터 어찌나 뒤처지던지. 그러니까 결혼도 기웃는 집이랑 아무렇지 않게 결혼했지.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 지가 잘나지 못하니 끼리끼리지.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요? 제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못난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이 너같이 사무직 격리나 하는 애를 며느리 맞았다면 다 웃을 거야. 그냥 내 아들이 너무 못났으니까 그저 똑같은 여자 만났구나 생각하고 허락한 거지. 만약 큰애가 그랬다면 결사 반대였어. 그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동서. 그냥 그러려니 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해 동서네 집안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서방님을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하니까 동서를 받아들인 거지. 그게 아니었음 동서는 시집도 못 왔어. 제 남편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만하네요. 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큰애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을 하는 거지. 지가 뭘 잘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고깃집이나 하는 걸. 지영 봐라.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 돼가지고 떡하니 얼마나 내기를 살려?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니까. 누구나 전문직의 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전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 남편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빨리 진로를 찾아 열심히 돈을 모아 차린 고깃집이었거든요. 하지만 늘 모범생인 아주머님을 치켜 세우면서 어머님은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를 대하시니 당연스럽게 아주버님과 형님 또한 저희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단하다 한들 한 뱃속으로 나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은상 받았잖아. 미술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상을 받니? 나 닮았나 봐. 어머, 그래요? 우리 예슬이는 금상인데. 형님도 아시죠? 예슬이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그림 그려서 대회 나간 거. 금상? 거기 수준 알만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그림을 금상이나 줘? 그 대회 알만하다 정말. 동네 대회가 그렇지. 개나 소나 상 주는 수준 하고는.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 그냥 대충 상 주고 하는 거니까. 예, 쟤네랑 너네랑 차원이 다른데 뭘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 어차피 시작부터가 달라, 민지랑 예슬이는. 그렇죠? 하긴 의사딸이랑 고깃집딸이랑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우리 민지는 아빠 따라 의사가 되고 말 건데요.
지금 저희 예슬이 비하하는 건가요? 민지가 어떻게 클지 알만하네요. 뭐가 대단한 집안이라고. 웃겨 정말. 뭐가 어쩌고 저쩌? 그럼 의사가 대단하지 안 대단하냐? 어디 창피하게 고기나 굽는 주제에 어디서 비아냥거려? 남편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자 며느리인 저는 물론이고 저희 딸까지 늘 큰 집의 비교 대상이었어요. 사실 비교라기보다 그저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답답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착해 빠져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시댁욕을 할 때도 저를 달래주면서 안쓰럽게도 본인의 엄마를 감싸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심성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매번 넘어갔어요. 당신은 별도 없어?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차별을 하셔? 당신 뭐 주워왔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이 어려서부터 우등생에 엄마 자랑이었고 난 뭐 알다시피 공부랑 담 쌓았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가 당연히 형한테 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장남이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어른들 다 그렇지 뭐. 난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 자꾸 괜찮다 괜찮다니까 우리 예슬이까지 무시당하잖아. 솔직히 민지랑 예슬이랑 동갑인데 어머님 언제 한번 예슬이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그저 민지. 솔직히 이런 것도 다 당신을 무시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떡해. 내가 못난 걸.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등 돌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형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그나마 형이 의사 돼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엄마 어깨도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 엄마 얼마나 형이 자랑스럽겠어. 그러니 내가 더 못마땅한 거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면 늘 답답했고 그저 너무 착한 남편 때문에 사실상 저희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저희 집과는 달리 형님네는 형님을 제외한 친정 식구들이 의사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의사에 며느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에 솔직히 평범한 제 남편과 저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인 형님네였긴 했어요.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었고 이렇게 말하긴 유치하지만 잘 나가는 형님네 딸보다 제 딸이 더 똑똑하기도 했어요. 우리 민지는 지에 비해 판박이라 아마 학교 들어가면 날고 길 거다.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벌써 기대가 된다고. 아무래도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부모의 유전자도 있으니까요. 이랑 저 닮았으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죠? 동서는 어떻게? 서방님이랑 동서 그렇게 평범해가지고 예슬이 뭐라도 시키겠어? 지금이라도 예체능 알아봐. 그래도 한 가지라도 특출 나야 되는 세상인데. 너무 평범하면 살아가기가 힘들겠지. 내 말 잘 새겨들었다가 지금이라도 생각해. 저희 예슬이 나름 똑부러지고 유치원에서도 너무 똘똘한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너는 말을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니? 네 형님이 예슬이랑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하여간 없는 것들이 꼬여가지고 네 형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네가 혈혈만 아니면 말이나 섞어볼 수 있었겠니?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야죠. 학교 다닐 때도 꼭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저한테 이런 식이었거든요. 익숙해요.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빠지는 게 없어.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인물 좋아.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네? 질투요? 하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겠네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절 이렇게 무시할 때마다 욱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수준에서 열폭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그러는 것은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본인의 손녀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착한 남편마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아버렸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민지 안 다쳤어? 내 금쪽 같은 손녀딸 다치면 안 되지. 아니 왜 하필 불이 난 거야 정말. 할머니, 근데 예슬이도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슬이는 어떡해요? 무서워. 예슬이도 무서울 건데. 예슬이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야. 걱정 말아라. 우리 민지부터 챙겨야지. 할머니의 금쪽 같은 소녀인데. 할머니는 우리 민지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몸가짐 조심히 하고 다녀야 돼. 어머님의 아래층에서 불이 났고 그 연기가 고스란히 어머님네 집 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필 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머님은 저희 딸을 제쳐두고 그저 큰 손녀만 데리고 집 밖을 나가신 거였고 어린 제 딸은 그 연기에 휩싸여서 이미 기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첫 소녀를 챙길 정신에 왜 제 딸아이마저 챙기지 못했는지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다행히도 소방관님들이 구해주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소녀인데 어떻게 민지만 데리고 나오실 수 있어요? 예슬이 정말 큰일 날 뻔했대잖아요. 예슬이가 말 못하는 애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애도 아닌데 그저 낮잠 자는 애 깨워서 같이 데리고 나가시지.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니? 우리 민지 그 연기 조금이라도 마셔서 머리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네 딸 이렇게 살아있으면 됐잖아. 의사 선생님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하여튼 일생이 오버예요. 아유, 속 시끄럽다. 조용히 해. 민지는 의사 되래고 네 딸은 고깃집이나 물려받으랜데 어떻게 그 와중에 내가 둘을 챙기니? 몸이 하나인데 민지를 챙겨야지. 엄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제 딸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와중에 민지만 챙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한테 예슬이처럼 취급당했어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형이 너무 잘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대놓고 차별해요? 그것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엄마 아들 맞잖아요. 예슬이도 엄마 손녀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따지는 거냐? 그래, 네가 본색을 언제 드러내나 했지. 무식해가지고 어른을 몰라봐. 아 그래, 너 그만해라. 엄마도 정신이 없으셨겠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그리고 예슬이 아무 이상 없다잖아. 아마 니들 닮아서 즐길 거다. 원래 꼭 없이 사는 것들이 즐기잖니. 그러니까 걔 걱정은 말고 나한테 따지지도 마. 엄마한테 당장 사과드려. 엄마도 마음이 안 좋으실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면 가만 안 둬.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내가 이 맛에 우리 아들 본다니까. 어쩜 생각하는 게 이리 천지차일까? 그리고 막말로 너네가 나 책임질 거니? 책임을 져도 니네 형이 지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 앤 테이크야. 엄마는 진짜 뼛속까지 속물이에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오늘에서야 회의감이 드네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희에게 바락바락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본인이 잘났다고 역시나 어필하는 아주버니를 보고 있으니 참 착잡하며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자잘하게 늘 큰집 손녀와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목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남편도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고깃집에 와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며 눈물을 쏟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뭐. 내가 오죽 못났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내 딸한테까지 상처를 주냐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 예슬이 이제 다 알만한 나이인데 뻔하지. 이미 상처받고도 남았어. 당신 잘난 엄마가 그렇게 민지랑 비교하고 차별하는 통에 예슬이 친가도 가기 싫어해. 알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당신 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냥 너한테도 예슬이한테도 나 하나 잘났으면 너희도 무시 안 당했을 텐데. 당신도 진짜 힘들었겠다. 나야 뭐 고작 5, 6년이지만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비교당하며 살았잖아. 비교당했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플까봐 그냥 늘 내가 모자라다고 인정하고 살았어. 그래야 정신이 건강할 것 같았거든. 덤덤히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전문직이 아닐 뿐이지 정말 성실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끼쳐본 적 없이 살아온 남편이었거든요. 고깃집도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조금의 대출과 함께 차린 것이었고 처음으로 차린 고깃집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6호점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저희 기준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의사 아들의 발끝에 못 미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오늘 내 친구들 데리고 왔다. 여기 고기들 좀 서빙해봐. 제일 비싼 걸로. 애들아,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쏜다. 어머머머, 그래도 되니? 그래도 여기 꽤 비싼 고깃집인데. 하여간 아들들 잘 뒀다니까.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성공한 자영업자. 성공은 무슨? 지영 따라가려면 멀었어. 아무리 고기 구워서 뭐 얼마 남겠니? 우리 큰아들은 병원에서 제일 가는 의사예요. 걔네 처갓집들도 다 한따까리 하는 의사 집안이라 아마 나중에 개원도 시켜주려나 봐. 그럼 인생 피는 거지. 어머, 그래? 진짜 부럽다. 그래도 둘째네도 효자잖아. 요즘 그런 아들 없다. 난 큰아들보다 둘째가 낫더라. 얘가 무슨 말을? 장남이랑 엄연히 다르지.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해? 저희에게 막말을 일삼으면서도 늘 이렇게 친구분들을 대동하고 고깃집에 와서 고기를 드신 일이 허다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꾹꾹 참으면서 늘 어머님의 친구분들을 푸짐하게 대접해 드렸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결제 한번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늘 그리고 집에 갈 때면 고기 맛이 어땠네 저땠네 불평불만도 늘어놓는 무렴치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번엔 생갈비로 내와라. 이번에 양념이 숙성이 안 됐는지 싱겁더라. 어쨌든 난 갈 테니 나올 필요 없어. 입은 고급이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냥 잘 먹었어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속 뒤집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게 어디서 시미한테 들으란 식으로 막말을 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에 울분이 쌓일 것 같았고 드디어 대망의 그날 모든 판도를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댁의 작은 행사로 인해 다 같이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 있었고 딸아이의 일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인지라 단칼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렇게 좋게 다진 제 마음을 무너뜨린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이기도 해요. 우리 민지가 내년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다며? 그럼 이 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용돈이다. 옷 사 입어. 어머, 감사해요. 딱 버버리에서 예쁜 원피스 팔길래 그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딱 맞추면 되겠어요. 나도 옷 사 입고 싶어요, 할머니. 왜 맨날 민지만 챙겨주고 예술이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너무해. 넌 그냥 동네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데 옷이 뭐가 필요해? 넌 누구 닮은 거니? 애가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그리고 민지는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라서 더더욱 옷을 잘 입고 다녀야 해. 보일 때가 어디 한두 군데야? 너랑은 다르다고. 6살 시숙 판박이인 형님 딸에겐 용돈 60만 원 주고 동갑내기 내 딸에겐 막말을 시전한 시모였어요.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려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딸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고 순간 딸애가 뱉은 말 한 방이 온 시댁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반전 서스펜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막장이었어요. 저기요, 근데 왜 자꾸 큰아빠 보고 웃어라고 해요? 큰아빠 약국에서 물건 팔고 있잖아요. 그날 예슬이 입원했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 같은 거 주던데. 큰아빠 의사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서 예슬이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너네 큰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병원에서도 혼자 양복 입고 있었고 저 만났을 때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의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큰아빠 할머니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딸의 말에 시숙의 눈동자는 거침없이 흔들렸고 형님 또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이 더더욱 시어머니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행동들이었죠. 내가 조용히 하랬지? 예슬이 너 큰아빠가 이런 거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감히 입을 놀려? 아니 왜 애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예슬이 말에 해명을 할 때지 이렇게 윽박지를 내용이 아닐 텐데요. 동서는 가만히 있어. 여보, 우리 이제 빨리 가요.
아니, 애가 병원을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형님은 서둘러 옷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아주버님과 시댁을 나가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시몬은 더더욱 이상했는지 그때서야 본인 아들을 닥달하며 무슨 소리냐고 꺼내 물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자 결국엔 아주버님 입에선 진실이 나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저 의사 아니에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근데 솔직히 엄마 때문에 하도 공부해서 반 의사는 맞거든요. 그냥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저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아니 그럼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그럼 민지애미가 의사 집안이잖아. 사실 이 사람도 그냥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저가도 평범한 집안이에요. 처음부터 엄마가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그냥 해본 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도 전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늘 기분이 찝찝했는데. 아니 여보, 그것까지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이 못된 것들, 감히 날 농락해?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해. 아주버님의 말은 어이가 없었는데 애초부터 거짓말이었고 모든 걸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지금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부풀려 한 것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평범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안이라고 속였으며 그래도 병원 쪽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약회사 직원으로 취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품들을 병원에 납품하고 약국에 판매를 한 것이었죠. 제 딸이 입원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했던 거고 그걸 들키자 딸아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회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똘똘했던 딸은 자꾸 저희가 의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아마 실속의 의사에다가 형님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살 뻔했다는 건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는지 말이 끝나자마자 실속의 얼굴에 손을 날려버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하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뽑아먹더니 겨우 뭐? 그래놓고 의사인 척 내 와이프, 나, 그리고 내 딸까지 무시했겠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네 벌이로 근데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 어떻게 끌고 다녔냐? 말해봐. 지금까지 해명 잘만 하더구먼. 네 벌이로 어떻게 했냐고? 밤에 대리운전도 뛰었지. 엄마한테 완벽해 보였으니까 가끔 엄마가 밤에 전화 오면 당직 쓴다고 했고 차라리 속 편해. 엄마 죄송해요. 그냥 이것 또한 저니까 인정해 주세요. 저도 속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 이럴 순 없는 거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아들 고리더니 어때요?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참 꼴 좋네요. 그리고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평생을 우리를 속여먹냐? 어쩐지 병원에 한번 진료보러 간다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더니 네가 병원에 있지 않으니까 못 오게 했던 거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한 번을 안 갔고. 그리고 형수님 뭐? 화장품 가게에서 일해? 그래놓고 의사 집안인 척 지금 내 와이프를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내 딸까지? 아니, 서방님. 제 딸은 당연히 의사가 될 거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 딸은 우리랑 절대 똑같이 안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민지가 엄청난 애가 될 거니까. 미리 그냥 예행 연습이라고 해두죠. 아셨나요? 누누이 형수님 입에서 말했잖아요. 비는 못 속인다고. 퍽이나 민지가 급히 물려받아 의사 되겠어요. 엄마, 형한테 노후 보장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어때요? 뒤통수 맞은 소감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형밖에 몰랐으니 저렇게 속인 아들이라도 감싸줘야죠. 엄마한텐 아들이 형뿐이니까.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다들 정철려서 못 살겠네요. 여보, 가자. 남편은 시댁과 손절을 선언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남편과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대놓고 이젠 우리를 위해주겠다는 식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남편은 정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아니, 저런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미쳤지. 겨우 제약회사 회사원 아들한테 이 정성을 쏟았게. 그깟 돈 얼마나 번다고. 됐어. 너희 첫째네. 이제 우리 집 얼씬도 말아라. 내가 너한테 속은 것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역시 인간은 막내네가 인간이지. 자기 힘으로 지금 고깃집이 6호점이나 있고 이제 남은 인생 나한테 아들은 둘째네야. 그네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의사 아들 아니라고 저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저한테 큰 힘을 대야 한다고 주입식 교육을 하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고 팽한 꼴이 참 엄마답네요. 그래요. 엄마 말대로 다신 얼씬도 안 할게요. 엄마 소원대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둘이 손절을 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닌데 엄마 나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요. 저도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제 와서 막내 아들? 제가 제대로 된 손절이 뭔지 보여주죠. 엄마는 아니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그야말로 소녀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숙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믿었던 효자아들이 저렇게 대놓고 손절을 선언하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젠 다시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저도 역시 동감하는 마음이었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당신이 혈륜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힘들지 알지만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진짜 못 참겠더라. 당신을 설득해야 맞는 건데 오히려 고마워. 아니, 설득 안 해도 돼. 당신도 많이 참았지.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마. 이젠 정말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예슬이 뿐이니까. 그렇게 손절을 선언하고 한두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큰 충격으로 갑자기 인지를 잘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모시라고 압박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건 뭔 소리지 싶었습니다. 어머님,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 혼자 사시기엔 무리가 있고, 솔직히 우리 아들로 생각 안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동서네가 모셨으면 해. 서방님 그렇게 효자인데 그땐 욱해서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속으로 후회하고 있겠어?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야, 하도 인간 같지 않으니까 말 놓을게. 네가 인간이냐?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속였을 때 이러한 사정이었다.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굴 진짜 바보로 하나? 그리고 어머님한테 뒤에서든 앞에서든 물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먹은 게 누군데 우리 보고 모시래? 양심이 있냐? 이런 전화하려거든 다신 하지 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건. 어머, 너 말 다 했니? 내가 네 형님인데 감히 반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을 왜 우리가 모셔? 효자들이 모셔야지. TV 프로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진짜 입 다물어라. 의사 사칭도 사기죄야. 알겠니? 가족이니 넘어가는 줄 알아. 연락 마라.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뻔뻔하게도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형님네였죠. 남편 또한 이 얘기를 듣고 더욱더 격분하였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끔가다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도 의사들 타령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의사들을 갖고 싶어 거짓인 줄 알아서 저렇게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딱 한 번 가족과 함께 면회를 간 이후에는 다신 간 적이 없어요. 남편도 절대 가잔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딸아이가 11살이나 됐는데도 그때 할머니에게 차별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어머님에게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고 홀로 저렇게 쇠약해지는 게 평생 아들에게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형님네랑 같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형님네도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지만 그 착한 남편이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참 인생 모르죠?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한테 학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나 2천만 융통해 줄 수 있냐? 애 엄마가 애는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야 의사 만든다고. 아,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내 벌이가 얼만지 다 알잖냐. 정신 차려. 진짜 본인들이 의사인 줄 아나? 형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닥달당하고도 민지 그렇게 키우고 싶냐? 민지가 불쌍하다 진짜. 형수한테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래.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 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알겠냐? 가랑이 찢어질 짓 하지 말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 엄마한테 닥달당한 거 그대로 민지한테 하려고 하네. 어이없게. 전화하지 마, 이놈아. 남편 말로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글렀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전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립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뚝심 하나로 올라온 내 남편. 참 바르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시댁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거 보니깐요.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느끼는 게 하나 있네요.
그저 딸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만 심어주자 아이가 행복하게.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 말이에요. 제 글이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읽어주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준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멀리에서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남편과의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보다 모든 게 우월했던 그 여자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울 거라 판단했었죠. 온몸에 그녀의 흔적을 묻히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저와 살 건지 그 여자를 따라갈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 아들인 젖먹이를 업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와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외간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저희는 그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상당히 당돌해 보이는 그녀에게 제가 건넨 첫마디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쪽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남의 가정까지 깨버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의 실수 제가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은데 왜 하필 가정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능력 좋은 남자들 그쪽 주위에는 널렸을 것 같은데 제 등에 업고 있는 아이 보이시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젖먹이인데 얘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아프면 되지 아이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그쪽이 원하는 걸 해드릴 테니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 능력선에서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돈 받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 간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한심한 종자가 이제 와서 수습하면 달라질 것 같아?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돈으로 막으려 드는 거죠? 젖먹이 업고 오면 내가 그쪽한테 조금의 동정이라도 느낄 줄 알았나 봐.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지금의 우리 관계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잘 알 텐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어차피 그쪽은 그 사람이랑 잠깐 놀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여기에서 멈춰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쪽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피해 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여기서 제발 멈춰달라고요.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귀머거리도 아니고 제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남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넘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냥 구차하게 이러지 말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상간녀는 돈보다 저희 남편을 더 원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받는 돈보다 남편에게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달리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저는 점점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저와 상간녀가 단둘이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고 남편은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저와의 삶을 정리하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 결국 나처럼 당신도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따지고 생각했다면 내가 당신한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 같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감히 핸드폰을 뒤져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돈까지 쥐어준다는 말까지 했었다며?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이혼할 거 알면서 구차하게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그럼 눈앞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보라는 거야? 우리 둘이 법적으로 부부이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냐고. 내 마음은 이미 전부 너덜거려져 있었고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을 놔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어. 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게 꾸린 가정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친 것뿐이라고. 아이만 없었어도 당신이랑 바로 이혼 결정했겠지. 결국 예고 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버린 한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양가 집안에선 난리가 나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진지하게 물어보셨네요. 남편은 제가 아닌 상간녀를 택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면서 저에게는 미련이 없다고 새로 만난 여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아빠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아버님,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처럼 아버님 구두발만 쳐다보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아버님 뒷모습만 쳐다보며 살아왔던 놈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이제는 꽤 번듯한 사업체의 대표로 자리를 잡았고 더는 아버님 도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요. 보잘것없는 사원 나부랭이 내 딸이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결국 이런 거였냐? 미련한 놈.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고작 구멍가게 정도의 회사 대표가 됐다고 배가 불러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려? 네가 이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내 딸 눈에 피눈물이 흐른 만큼 너에게는 그에 따른 많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얘기했지? 내 딸 눈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아버님 따님의 인생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인걸요.
사원 나부랭이었을 땐 아버님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시던 저는 무너지지 않을 테고 지금의 회사를 보란 듯이 확장시켜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나도 부를 얻어보고자 노력했었지만 저 사람이 제 소유가 되고 그에 따른 부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니 눈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여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많이 배웠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회사 제가 언젠간 집어삼켜 드리죠. 할 말 다 끝나신 것 같으신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권서방,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는 그동안 자네를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받아줬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인생살이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불같은 아버님 옆에 계시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시는 게 어때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한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상간녀의 치마폭에 쌓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을 치셨고 아빠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쓰러지게 되셨네요.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었고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신입사원이라 모든 서툰 모습이 눈에 띄어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은 알려주었고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면서 비슷한 나이라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간성 하나만 보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회사에 저와 그 사람이 연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불러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자 아빠는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저희 집안 식구가 되면서 아빠는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며 남편의 위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빠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봤었죠.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만족해 하셨는데 남편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따로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의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빠가 바라시는 건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이 저에게 잘하길 바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했었는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아빠의 도움 없이도 회사가 커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방출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결국 저희 가족은 남편에 대한 배신의 아픔만 남겨진 채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돈을 버는 만큼 저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입사원이었을 땐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 물 쓰듯이 흥청망청 쓰며 저와 이혼을 할 때도 그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최대한 빨리 인연을 끊어내는 걸 더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한 뒤 한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아물게 되었고 아이는 제 품에서 건강하게 커가고 있었네요. 아이를 보면 남편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참을 만은 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실에 더 충실했고 저와 제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셨네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저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유치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제 아이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며 제 아이를 안아들며 처음 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5년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 남편이 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전 남편을 경계하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췌해진 얼굴과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내 아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서 뭘 어쩌자는 건데? 꼴을 보니까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나 봐.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 그런데 차마 당신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겠소? 그동안 내 품에 안겨본 적 없던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었던 것뿐이야. 나는 그동안 아버님한테 모든 걸 다 배웠고 혼자 힘으로 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버님 없이 운영했던 회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였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운영이 너무 잘 돼서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주 잠깐 반짝였던 거였어. 경기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의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최대한 버티려 했었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네. 솔직히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아.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새어나가는 돈은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가 않더라고. 결국 지금의 나는 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사채업자가 나를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살아가고 있어. 5년 전에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내 잘못을 알 것 같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거라던 남편은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었고 막대한 빚에 쪼들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남편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남편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라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차에 올라타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아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 크게 놀라시지도 않으셨어요. 엄마는 그 사람과 엮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면서 괜히 저희 가족한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알아봤고 그렇게 이혼을 한 전 남편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찾아가게 되었는데 5년 전에 저희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었던 상간녀가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과는 반대로 상간녀는 예전보다 더 겉모습을 치장한 상태였고 누군가 회사에서 나오자 상간녀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충격적이게도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하시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괜히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까봐 운전기사분께 전화를 한 뒤에 아빠가 찾고 계시다며 대충 둘러댄 뒤에 카페에 앉아 있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저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료를 뿜었고 급하게 주위를 살피더니 뭐 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이번엔 누구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난 거 몰라?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니? 그런데 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멀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그쪽 인생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둘이 아주 못 죽어서 안달날 정도로 붙어 있던데 그 사람이 부도나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친 거니? 당연한 질문을 왜 물어봐?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었는데 돈이 많아서 접근했던 거고 원하는 것만큼 얻었으니 빠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나 정도의 미모면 원래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대신 상대방은 즐거움을 얻었잖아? 그쪽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걸 내가 대신 채워주고 그에 따른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솔직히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빨리 무너지는 바람에 나도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 하기야 돈을 흥청망청 쓸 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빚에 쪼들려서 나까지 피해가 올 것 같아 급하게 그 사람이랑 인연 끊어버렸지. 나한테 글쎄 돈을 빌려달라더라고.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돼? 자기가 선택한 인생 말아먹었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려 하는데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아마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 물색했고 꽤 능력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났거든. 이번에는 나도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야. 벌써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면 고개 빳빳이 들고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그 사람 올 시간 된 것 같은데 더 볼 일 없으면 일어나지.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등골 빨아서 모아준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했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 얻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맞춰주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 이상 돈 쓸 생각하면 3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 앉아있을 건 아니지? 곧 그 사람 오기로 했는데 계속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상간녀는 저희 아빠 운전기사를 대기업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칫국부터 마신 상간녀가 참 멍청해 보였네요. 상간녀는 제가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길 원했고 저는 그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에서 빠져나와 회사로 들어갔네요. 회사에서 급하게 걸어 나온 운전기사분은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상간녀를 만나러 급하게 달려가길래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걸어가시던데 꽤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저희 아빠가 혹시 회사 앞에서 연애하시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그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얼굴 보러 온다는 거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총각딱지 떼고 싶은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겐 이번이 둘도 없는 기회라서요. 언제 그런 여자 만나보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결혼하려고 벌써 양가 집안 인사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 아빠 차에 그 여자분을 태우고 바로 앞에 있는 카페까지 태워주시던데 그것도 저희 아빠는 모르고 계시겠죠? 다른 사람이 아빠 차에 타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던데. 박 기사님, 여태까지 저희 아빠가 일이 없으실 때 회사 차를 가지고 이용하셨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뭣도 없는 제가 언제 여자를 만나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접근한 여자를 붙잡으려고 살짝 거짓말을 쳤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였는데 그만한 체력이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 상당히 무리하고 있긴 한데 일단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당분간 대표님 차를 제 것처럼 몰고 다녔던 거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요. 상간녀에게 듣지 못했던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상간녀를 얻기 위해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인 채 그동안 저희 아빠 차를 이용해서 상간녀를 속이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을 끝으로 회사로 들어왔네요. 운전기사분은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놓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한 침묵은 끝내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와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가 모든 걸 사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운전기사분이 아빠의 차를 타고 대기업 임원이라며 거짓말 친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멀리에서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지켜본 뒤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하객을 부를 때 그녀의 앞에 다가갔네요. 환했던 얼굴을 하고 있던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는 눈빛을 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결혼 축하한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기념식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화를 내면서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왔냐고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이길래 저도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수차례 뺨을 올려 붙인 뒤 상간녀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네가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나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그새 또 만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말 안 하고 속인 거 있어? 저 남자 누구냐고? 왜 저 사람이 당신이랑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운전기사분이시라 저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저 사람과 이중살림을 차렸었는데 이 여자가 저를 홀려버리게 만들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는데 제가 사업이 망하자 저를 버리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 네가 나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볼 것 같냐고? 당장 이리 와. 너는 나랑 살아야지. 잠깐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운전기사? 당신 대기업 임원이라며. 왜 저 사람 집안에 운전기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설마 날 속인 거야? 먼저 속인 거 당신이지. 나한테는 내가 첫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대표님 따님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중요해? 네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내 모든 걸 주지 않았다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어쩌라는 거야? 이 망할 놈아.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결혼 취소고 우리가 받은 피해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상간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전기사분께 아빠가 전달해달라는 말을 전해 주었네요. 더 이상 아빠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줄 필요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나온 전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한 뒤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상간녀의 결혼식을 망쳐달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며 그 사람은 결혼식장에 나타나 상간녀의 결혼식을 무너뜨려 주었죠. 결국 상간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운전기사분의 아이를 가진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네요. 두 사람이 속고 속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 결국 둘 다 무너지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군기반장으로 통하는데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군기반장이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오로지 남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단단해진 것 같네요. 제가 군기반장이 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땐 시댁에서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소기업 경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지역 내에서도 탄탄한 기업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장면을 겪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에 비해 많이 처지는 거 알고 있죠? 아들이 너무 좋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도 결혼을 시켜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아들 한번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직 그쪽은 나이도 어리고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원이 만나서 할 얘기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저 지원이랑 꼭 결혼할 거니까 반대 끝까지 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 꼭 결혼할 거예요. 결혼식이고 뭐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휴. 우리 아들은 앞뒤 안 재고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아가씨는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야죠. 우리 집이 잘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 그쪽에서 포기를 해줘요. 아들이랑 연애까지 그만두라는 얘긴 안 할 테니 결혼은 허락 못 해줘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우리 이미 다 얘기를 끝냈어. 더 이상 반대한다면 난 가족들 아무도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해?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반대를 해? 지금이 80년대야, 70년대야? 나한테는 지원이가 훨씬 아깝고 벅찬 사람이야. 시댁에서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저희는 저희끼리만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은 시댁과 전혀 왕래도 없었고 시댁에서 연락도 따로 오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결심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시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모는 그 충격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셨죠. 그 소식을 듣고선 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이가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시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유증으로 본인 몸 건사하기도 힘드셨고 저는 학생이었던 시동생들 아침밤부터 야식, 등하교까지 모두 도맡아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시모의 재활이 진행되었고 겨우 시모는 건강을 되찾게 되셨어요. 지원아, 내가 정말 미웠지? 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결혼 끝끝내 반대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했어. 니들이 외면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써가며 우리 도와줬던 거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일도 그만뒀다면서. 그래도 다 큰 시동생 뒤치다꺼리하고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은 어머님 건강 찾으시는 게 우선이죠. 시동생들도 힘들게 한 적 없고 항상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남편이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소가리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어머님 아들들 생각해서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지금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앞으로 더 오래 재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들이랑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꼭 이겨내야지. 정말 고맙다. 얼마나 내가 미웠겠니? 아무런 잘못 없는 너를 알량한 자존심으로 반대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찌나 철없고 생각 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너처럼 좋은 아이를 반대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구나.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보답은요, 뭘.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한테는 보답이에요.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저희 앞으로 일만 생각해요. 과거는 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어렸잖아요. 어머니께서 어린 나이에 시집 오시고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저 들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걱정되셔서 반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세요. 처음엔 저도 시모가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가족이 되었지만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부께서는 그만큼 채무들도 많았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겨두신 재산을 정리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겨우 집 한 채만 유지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 시동생들이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시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니 시댁 생활은 큰 아들이었던 남편과 며느리인 제가 책임을 져야 했죠. 이번 달부터 나 다시 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 시동생들도 이제 다시 학원 다녀야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당신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아직 어머님 일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건 어때? 당신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나야 너무 고맙지만 당신 그동안 내내 우리 집 집안일 다 하느라고 힘들었잖아.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졌으니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지금 당장 엄마 재활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많이 좋아지셨으니 재활을 당분간 집에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재활은 끝까지 하셔야지. 지금 좋아지셨을 때 멈추면 나중에는 더 힘드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일을 시작할 테니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이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틈틈이 시댁에 들리면서 식사 챙겨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시동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그 모진 말들 다 들어가면서 견뎌냈던 당신한테 간병해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줘야 한다니.
내가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어. 평생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가족들 모두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알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시모가 어느 정도 나아지시고 난 후에 저도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빠듯하게 시모 재활비용과 시댁 저희 집 생활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았던 돈들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사기당한 충격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되었죠. 지원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김서방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많이 힘든가 보더라. 그때 사기당했던 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김서방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사부인께서도 몸이 안 좋으시고 아직 동생들은 어리니 김서방 마음에서는 얼마나 조급했겠니. 너까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더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 거야.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일도 잘리고 나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는 재활도 안 받으신다고 다 취소하셨대. 시동생들은 학원도 다 그만뒀고 저번에 보니까 운동화도 밑창이 낡아서 새로 사야 하던데 그런 거 하나 못 살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아휴,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가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아빠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뒀다고. 거기 주변 농장 관리하는 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거기 이사 가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하던 돼지 농장은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도 종종 네가 사무 업무도 보고 그랬으니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직원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엄마,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농장 정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엄마 굳이 그렇게까진 안 해도 돼. 일단은 남편도 직장 다시 구하고 있고 둘이서 같이 벌면 괜찮을 거야. 농장 그냥 처분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물려받는 건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아니야. 엄마 아빠 이미 충분히 노후 자금 만들어뒀어.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일할 건데 뭐. 평생 일궈낸 농장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딸이 힘든데 도와주고 싶어서. 돈을 해줄 순 없지만 네가 잘 운영하면 힘들이지 않고 생활 꾸려갈 수 있을 거야. 친정에서는 평생 일궈내셨던 축산업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운영을 넘겨주셨고 전 열심히 배워 운영하게 됐죠.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차츰차츰 사업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단골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도 새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모든 게 평화롭게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사까지 되었어요. 10년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시댁과 저희 집 모두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동생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타 지역으로 모두 떠나갔고 그곳에서 만난 동서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와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동서, 가서 식탁 좀 닦아줘. 그나저나 막내 동서는 어디 갔어? 아까까지는 집에 있더니만. 그리고 내일 어머님이 저기 바깥에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동서 내일 오후에 집에 간다고 했지? 내일 오후에 가기 전에 나랑 바깥에 청소 좀 하자. 어머님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 시동생들은 외부 청소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부 청소하면 될 것 같아. 어머, 제가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아까 잠깐 가보니까 엄청 더럽던데. 벌레도 잔뜩이고. 저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저기 청소 못해요. 형님이랑 어머님 둘이서 같이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요즘 시댁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도 밖에서 다 외식하고 그러는데. 동서가 밖에 가서 식당 있나 알아본대요. 저번에 형님이 가재고 했던 짜장면 집은 위생 상태가 영 별로지 않아요? 아, 여기는 뭐 다 그렇긴 하지. 동서 그러면 내일 안채 청소만 좀 해줄래? 어머님이랑 나랑 바깥에 청소할 테니까 동서가 여기 좀 닦아주고 쓸어주기만 해줘. 어머님 요즘 몸살 나셨다고 하시더니 청소를 못 하셨대. 또 혼자서 하시다가 몸살 나실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여기만 좀 닦아주면 안 되겠어? 아, 그런 거는 어머님이 좀 하실 수 있죠. 다 큰 어른인데. 근데 형님, 그 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시커멓고. 형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녀요? 그래도 의사동서가 있는 집인데 어느 정도 꾸밀 줄은 아셔야지. 다음에 저희 동네 오실 때는 좀 꾸미고 오세요. 저번에 입고 오신 옷 보고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진짜. 무슨 청소부인 줄. 두 동서들은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고 시댁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물론 꼭 며느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픈 시모를 보고서는 곁에서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두 동서는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각자 생활이 있다 보니 자주 모여서 밥을 먹었던 건 아니지만 가끔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것저것 꺼내기도 했죠. 서방님, 저번에 말했던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예약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직접 하기에는 좀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 건강검진 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추가로 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형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추가하셔도 돼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사돈 어르신 인적사항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바로 예약 잡을게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그것만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네요. 죄송해요. 다른 곳은 불편하신 곳 없으시대요? 이왕 가시는 거 싹 다 받으시면 좋은데. 아이고, 아니에요. 바쁜데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지. 저번에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암 검진 편하게 잘 받았어요.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늘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형님은 진짜 편하시네요. 의사 시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마음대로 병원 예약도 하고 검진도 공짜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닌데 형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본인 부모도 아니고 사돈까지 챙겨야 하다니. 우리 남편 고생 많네.
형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좀 곤란해해요. 어머, 그런가? 내가 너무 편하게 부탁을 했나 보네. 그냥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걸. 너무 곤란한 부탁을 한 거였구나. 미안해요, 서방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검진 예약하고 물어볼 테니까. 아니에요, 형수님. 와이프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형수님 얘기면 제가 열일 제쳐두고 다 해야죠. 그리고 예약 원래 제가 해드리기도 해요. 장인 장모님 검진도 제가 앞당겨서 예약해드렸는데요, 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가족이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라도 사돈 어르신들께 보답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기뻐요.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기분 나빠했지만 예전 집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니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동서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분기별로 동서네한테 고기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동서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고기 자꾸 보내시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이런 고기 하나도 안 먹어요. 누가 요즘 돼지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먹지. 자꾸 보내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이제는 보내시지 마세요. 이거 처치하는 것도 일이니까. 남편도 집에 잘 없고 돼지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한번 요리하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아파트에 안 사셔서 잘 모르나? 이런 거 다 민폐예요. 어머, 그래? 나는 시동생이 먹고 싶다고 해서 보낸 거였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나? 많이 신경 써서 보냈는데. 가는 동안 상하나? 냄새가 너무 이상하면 먹지 마. 다음에는 다른 거 보내줄게. 들어보니까 시동생은 주변에 선물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동서는 그런 거 필요하지는 않아? 아, 형님. 돼지고기 선물 누가 해요? 주변에 이런 거 선물로 보내면 욕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고기도 잘 안 먹으니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손질해야 하고 요리하려면 고기 직접 만져야 하는데 이거 다 일인데 일. 아무튼 괜히 또 보내시지 말라고 전화 드렸어요. 동서들은 고기를 보내면 기겁하면서 싫어했지만 시동생들은 너무 좋아했죠. 동서들의 말을 듣고선 한동안 고기를 보내지 않자 시동생들이 먼저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동서들이 말한 내용을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대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인가 동서들에 대한 마음이 슬슬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동생과 의사동서들은 몇 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들이 함께 개원을 한다고 하니 동서들도 본인들도 같이 나오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라고 하니 반대를 하다가 결국 동서들도 다 같이 내려오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여기서 꼭 개원해야 한다고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솔직히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급이 있긴 하잖아요. 환자들도 진상이 많은 지역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주말 부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여기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아는 언니들도 왜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냐고 하고 혹시 형님이 남편한테 여기 내려오라고 하신 건 아니죠? 어머, 그러게요. 형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니죠? 저희 남편도 꼭 형님 얘기라면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형님 진짜 여기 와서 개원하라고 한 거면 저 너무 실망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애들한테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나은데. 여기서 뭘 할 게 있다고. 그래도 뭐 월세가 안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지. 돈까지 나가면 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동서들 사는 동네는 학원도 많이 있고 동네 분위기도 좋고 신도시 아니야? 여기 지역에서는 그 동네만큼이나 신도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시동생들도 잘 살아보려고 오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형님이야. 이런 깡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불편한 게 없죠. 뭘 누려보기야 했겠어요? 저희는 다 갖춘 곳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이런 건 내려오면 너무 답답하고 밖에 나가고 싶던데. 애들도 벌써부터 다시 가자고 난리예요, 난리. 개원을 하게 된 시동생들은 직원 구하는 것부터 홍보까지 모두 스스로 했지만 동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들 방이 생겼다면서 좋아하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기 바빴죠. 평일에는 진료를 한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진료를 보지도 않았고 오전만 잠깐 아니면 오후만 잠깐 보는 시기였어요. 시댁에서 제일 여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동서들이었죠. 시동생들은 개원하면서 자리 잡느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바빴는데 동서들은 본인들도 일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쉬기 바빴어요. 어느 날은 차를 바꿔야 되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차 좀 바꾸려고요. 아무래도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도 별로 안 좋고 멀리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좀 튼튼한 차가 필요하니까. 남편이 다음에 바꾸자고 하는데 전 지금 바꾸고 싶은데 형님이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애들 픽업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작은 차라서 그런가 불편하기도 해서요. 동서, 근데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크지 않아? 처음에 살 때 아이 크는 거 보면서 큰 차 사야 된다고 해서 3년 전에 바꾼 거잖아. 근데 또 바꾸려고? 지금 차도 비싼 돈 주고 바꿨다고 했는데 나는 시동생 말에 찬성이야. 지금 병원 운영하는 것도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이따가 바꿔도 되지 않겠어? 시동생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 동서한테 나중에 바꾸라고 한 거겠지. 병원 잘만 운영되는데 그냥 제가 차 바꾸는 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어차피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건 난데 왜 자꾸 자기가 참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님이 말하면 남편이 좀 들을까 싶었는데 형님 그렇게 남편 편들면 어떻게 해요? 아, 형님이 좀 남편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부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보면서 애들 금 나누는 거 알죠? 여기 동네 부모들은 좋은 차를 안 끌고 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애가 제일 잘나야 되니까. 하긴 여기 촌구석에서 돼지나 키우며 사는 형님이 뭘 아시겠어요? 말을 말아야지. 동서들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시동생이며 시모까지 나서서 혼을 내겠다고도 하셨지만 전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들을 잡을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축산업 하는 내게 냄새가 난다며 겸상하기 싫다고 시모에게 일러 바치더라고요. 형님, 낄끼빠빠도 몰라요?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계집 옆에 들고 가서 먹으면 되겠네. 형님은 코로 숨을 안 쉬나 봐요? 형님한테 나는 냄새가 안 느껴지나? 안 그래도 쉬는 날 시댁까지 와서 밥 해먹는 것도 모자라 형님 눈치까지 봐야 돼요? 형님,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도 급은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저희 만날 때는 그래도 예의는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큰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작은 형님이 얼마나 후각이 예민한데 두 남자도 느낄 정도인데 형님은 냄새가 안 느껴지세요? 저희 이번 주 진료보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형님이 이번 주는 좀 저희 배려해 주세요. 이왕 밥 먹는 거 편하게 먹자고요. 형님은 냄새 잘 못 느끼시니까 계집 옆에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네 형님 지금까지 애쓰게 일하다가 이제야 겨우 한술 뜨는 건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니? 아무리 그래도 니들 형님이야. 니들이 아무리 잘난 의사라도 나한테는 니들 형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가 애쓰게 벌어서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병원에서 그렇게 진료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 지금 먹고 싶으신 거 드시고 계신 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형님만 저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시몬은 손발을 발발 떨면서 동서들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동서들은 화들짝 놀라더니만 눈치껏 계집 옆에서 밥을 먹었죠. 사실 의사 시동생 동서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제가 열어준 곳이었어요. 그래서 명의도 제 거였죠. 동서들은 원래도 성실하게 진료를 보는 의사는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했었는데 개원까지 하게 되니 자기들 맘대로 진료를 받던 거였죠. 제 명의의 건물에서 개원까지 하고 개원하면서 든 비용 모두 제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했죠. 저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들 그렇게 잘났으니 이제는 내가 지원한 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입 나불거리는 거 보니까 요즘 꽤 살만한가 봐. 나는 시동생들이 하도 힘들다 말하길래 도와줬던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어. 앞으로 시동생네 병원 임대료 내고 지원한 돈도 앞으로 1년 내로 다 갚아. 밀린 것까지 내려고 하면 한동안 동선의 차도 좀 팔고 그래야 되겠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돈 다 갚으려고 하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형님이 다 지원해줬던 건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남편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형님, 죄송해요. 그럼 내가 지원도 안 했으면 계집 옆에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제발 철 좀 들어. 나보다 가방끈 길다고 해서 그만큼 배운 게 많으니 사람이 예의가 있겠거니 했건만 도저히 예의 없는 사람한테는 배려 같은 건 해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다 갚아. 내가 시동생들 봐서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거든? 1년 기한 줄 거고 그거 다 안 갚으면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아. 아유, 형님. 저희 이거 바로 갚으라고 하면 못 갚아요. 제발 조금 더 기한 주세요. 저희 지금 집값으로 나가는 돈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동서들 앞으로 청구서를 보냈어요. 사실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만 했던 행동이었는데 시동생들이 바로 다음날 그동안 밀려던 임대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연락을 해 그냥 해본 말이었다며 동서들 혼주를 내주려고 했던 거라고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와이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냥 보고만 있었나 봐요. 아이 낳고 아이도 크면서 철이 들 줄 알고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건데 본인들 개념 없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했죠? 죄송해요. 난 그냥 해본 말인데 동서네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혼내주려고 했던 말이에요.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병원 운영하는 데 써요. 들어보니까 요즘 열심히 병원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면서요. 동서들도 하루 종일 진료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동서들 이번 기회에 좀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형수님이 도와주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굳이 말 안 해도 어디서 돈이 생겼는 줄 알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죄송해요. 이건 다시 돌려주지 마세요. 이번 기회로 생활비도 확 줄이고 정신 좀 차리게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형수님도 봐주지 마시고 와이프 혼내주세요. 솔직히 저희는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요. 시동생들은 병원 운영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했고 원래 청소를 해주던 직원들 대신 청소도 직접 하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들은 아침 저녁으로 직접 병원 청소를 하고 다녔고 하루 종일 병원 진료에 바쁘게 보내는 듯 했어요. 매번 생활비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동서들은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드니 빠듯하게 사는 듯 했죠. 나중에 되어서야 저에게 죄송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이번 달에 생활비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형님, 조금만 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 달에는 아예 밖에도 못 나갔어요. 남편이 시켜 먹는 것도 아깝다면서 밥도 다 차리라고 그러고 집에도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고 그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받았는데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나 봐? 오죽하면 시동생이 이제는 동서한테 줄 돈 없다고 하겠어. 그동안 조금이라도 집 대출 갚았으면 이런 꼴이 났겠어? 시동생 혼자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동서는 뭐 했는데? 지금까지 집안일도 도우미 부르면서 했다며.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병원에서도 일도 안 해. 그런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200만 원은 너무하죠. 저랑 동서는 매일 병원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청소업체 이용도 안 하고 저희 보고 청소하라고 하는데 너무 냄새나고 불편하고. 형님, 한 번만 남편한테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돈 갚는 거 조금만 늘려주세요. 저희 그 기간 동안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아껴서 다른 거라도 줄이지 그랬어. 그동안 펑펑 써제끼면서 얼마나 행복했어? 이건 동서가 만든 거야.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는 소리 하고 싶음? 가서 일이나 더 해. 동서가 열심히 일해야 얼른 돈 갚지 않겠어? 두 동서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시동생들은 아직까지 봐줄 생각이 없다면서 지금도 병원 청소를 동서들에게 맡기고 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댁에 모이면 다들 군말 없이 일을 한답니다. 그동안 몸도 좋지 않은 시모에게 물을 갖다 달라, 반찬을 더 달라, 엉덩이 한번 안 떼고 시키던 게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본인 물은 본인이 뜨고 다니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저는 집안 군기반장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다며 말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예절 예의는 잊지 말고 살아요. 모두들 행복하세요.